14화 모든 숨겨진 영혼의 보석들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나 개인적인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읽을 때 오히려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책이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목처럼 특성이 없다. 특성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너무 말장난 같으려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책은 특성이 없다.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 이건 나에게만 해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책이라는 것에서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책과의 인연을 말하기 전 먼저 책을 읽은 사람인 나의 특성에 관해 얼마간 이야기를 풀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특성이 확실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게 편했다. 그러므로 어떤 특성이 내게 있다는 걸 인식하면 일부러 그걸 더 드러내려고 애쓰면서 지냈다. 뭐든지 두루뭉술한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갖게 된 건 어릴 때부터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애한테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그리 자주 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다. 가족은 물론 친구,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 말이다. 이로 인해 내 성격은 확고하며 틀림없는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길들었다. 대학 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한창 컴퓨터라는 새로운 문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던 시절, 나는 그보다 더 명확한 특성을 가진 물건은 없다고 확신했다. 컴퓨터는 나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다. 명령이 들어오면 실행할 뿐이다. 인간이 감히 해낼 수 없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간단한 원리에 나는 단번에 매료됐다. 컴퓨터를 공부하고 IT 회사에 다니면서 내 성격은 다소 직선적으로 변했다.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 살 수 있는 것이며 삶이라는 여정 위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어도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볼 수 없다면 차라리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선택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나의 철학이었다. 당시엔 책도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는 걸 즐겨 읽었다.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처럼 주인공이 우유부단하거나 자꾸만 바보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짜증이 났다. 도대체 독자는 저런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는 거지? 나는 가난한 사람들, 분신,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읽으면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소설 속 인물들이 너무나도 나를 빼닮았기에 더욱 참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은 하나같이 선택을 망설이는 동안, 삶의 길에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며 머뭇거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당하고 끝내 길 옆으로 쓰러져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기는 싫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내 확고한 철학을 뒤흔든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첫 번째는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터진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이다. 나는 그 소식을 회사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버스에서 라디오로 들었다. 처음엔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를 광고하는 줄 알았다.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영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너무 큰 사건이라 한동안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다. 그날 밤엔 잠도 잘 잤다. 그 사건의 충격은 다음날 아침부터 나를 괴롭혔다. 어떻게 밀레니엄 시대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게다가 미국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건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들이닥쳐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수비오 화산 폭발처럼 여겨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2년, 세상은 온통 월드컵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내겐 2001년의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6월, 종로에 있는 100년 된 서점 종로서적이 문을 닫았다. 책을 좋아하던 내게 이건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저 큰 서점이 100년이나 한 자리를 지켜오던 그곳이 없어질 수 있는가? 어릴 때부터 저 건물 안에서 겪었던 숱한 기억들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시 검토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세상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또는 이해 따위 필요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세상에 명확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 세계는 시계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다. 세상은 결코 신이 프로그래밍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의 우유부단함과 망설이는 성격이 단번에 이해됐다. 길을 걷다 생각에 잠기고 서성이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 후로 책 읽기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내 성격대로 돌아와 제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맞다. 아무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읽었을 때, 기준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엉뚱한 것이었을 때, 책이 더 재밌고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았다. 그런 식으로 읽을 때 오히려 더 폭넓은 독서가 가능했다. 나는 읽을 책을 선택하는 독특한 기준 2가지를 가지고 있다. 엉뚱한 고집이지만 웃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란다. 첫째는 작가 이름이 멋있어야 한다. 물론 이 멋있음이란 내 기준이다. 나는 독일계 이름을 좋아한다.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는 카랑카랑함이라고 해야 할까? 프란츠 카프카, 마르틴 하이데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실러,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런 이름을 가진 작가가 쓴 책이라면 어쩐지 강렬한 자극을 줄 것만 같다. 미국이나 영국 작가의 이름은 너무 평범하게 들린다. 프랑스 쪽은 어떤가? 베르베르, 플로베르, 보들레르, 에밀 졸라, 로맹 롤랑 같은 이름은 듣기만 해도 말랑말랑한 로맨스 소설이 떠오른다. 물론 진짜로 이 작가들이 로맨스 전문 작가는 아니다. 한 번은 책방에 온 손님이 귀여운 미소책 있어요? 라고 물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다시 물으니 그 손님은 웃으며 귀여운 미소라고 말했다. 세상에나, 작가 이름이 귀여운 미소라니. 그런 작가가 쓴 책은 읽기도 전에 간질거려서 닭살이 돋을 것 같다. 러시아 작가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다. 그래서 읽기도 전에 벌써 지겨운 생각부터 든다. 2번째는 반드시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다. 책을 들고 아무 곳이나 무작정 넘겨보는 거다. 그렇게 넘긴 면에서 최상급 표현이 2번 이상 나오면 그건 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너무, 아주, 엄청 같은 단어인데 이것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글을 쓸 때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최상급 표현은 문장을 통해 독자가 알게 해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이 미리 써두면 읽는 처지에서는 맥이 풀린다. 이런 기준에 잘 맞는 작가를 그동안 여럿 발견했다. 토마스 베른하르트나 로베르트 무질이 딱 그렇다. 아, 로베르트이면서 동시에 무질이라니. 굳이 최상급 표현은 쓰지 않겠다. 최근 10년 사이 읽은 소설 중에 이보다 훌륭한 책은 없다.
제목조차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하다. 특성 없는 남자, 그게 바로 나다. 이 소설은 바로 그런 남자에 관한 긴 이야기다. 이전까지 나는 로베르트 무질은 물론 그가 쓴 책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턱대고 작가 이름만 보고 산 책이다. 당시엔 2권까지 번역됐는데 마지막 3권은 나중에 나올 거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샀다. 그 3권이 무려 8년 후에 나올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사지 않았을 거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샀고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기에 결과적으로 나는 더 많은 걸 알았다. 사람들이 간혹 내게 왜 특성 없는 남자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아시다시피 무질의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독일어 소설이니까요. 그러나 알긴 뭘 아는가.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 이 소설은 번역서 기준으로 1000쪽이 넘는 대작이지만 미완성이다. 그 점도 마음에 든다. 도대체 작가는 이걸 얼마나 더 쓸 작정이었는지 모르겠다. 엄청나게 썼지만 끝내 다 쓰지 못한 책이란 마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모든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주인공 특성 없는 남자는 끝맺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작가는 죽고 없지만 특성 없는 남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프카의 미완성 소설이 그렇고 허먼 멜빌이 끝내지 못하고 남긴 젊은 선원 이야기가 그렇다. 무질의 소설은 바흐가 쓰다가 멈춘 수수께끼 같은 음악 푸가의 기법처럼 온갖 기술로 변주에 변주를 거듭하지만 그 모든 게 사실은 부질없음을 말한다. 예수와 같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가 마지막 공연을 하던 중 힘에 부쳐 중간에 멈춘 쇼팽 왈츠 2번은 누구도 그를 대신해 연주를 이을 수 없다. 완성되지 못한 모든 것은 완료하지 못했을지언정 생명을 잃은 건 아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는 우주의 별처럼 무질의 소설은 모든 숨겨진 영혼의 보석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머뭇거림, 망설임, 서성거림, 주저함, 실패, 절망.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름 모를 별처럼 반짝인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미완성이 아니다. 카프카와 멜빌의 소설도 푸가의 기법도 디누 리파티의 최후의 리사이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미 완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계속 확장하는 중이다. 우리의 삶도 완성이나 종료는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무심히 걷고 생각하며 머뭇거리며 남긴 발자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각자의 작품이 된다.